제가 5, 6년 전부터 계속 강조해왔던 게 있죠. 전체 금융자산의 절반 이상을 달러 표시 자산으로 바꾸고 그리고 이 달러를 통해서 미국 주식을 사든지 아니면 정기예금만 들어둬도 우리 원화보다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고 여기다가 더 중요한 거 만일 우리 원화가 흔들릴 경우에 환차익도 누릴 수 있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아마도 제 컨텐츠를 계속 봐오신 분들은 달러를 충분히 확보해 놓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달러가 하나도 없다면 과연 지금 달러를 사는 게 괜찮은 건지 그리고 달러를 산다면 앞으로 언제 사는 게 좋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이 시점에서의 달러 투자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원칙은 5, 6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최대한 달러 자산을 확보해야 된다. 이 측면은 거의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환율이 도대체 얼마일 때 달러로 바꿔두는 게 좋으냐?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원칙은 한결같았죠. 2019년부터 똑같은 원칙입니다. 3년 평균 환율보다 낮아지면 달러로 환전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2020년 밀레니얼 이코노미를 썼을 때 당시 환율은 1,050원에서 1,18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때 3년 평균 환율이 1,12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120원 이하로 떨어지면 환전하라. 제가 이렇게 아예 이 환율까지 제시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제 원칙은 계속 일관적으로 3년 평균보다 싸면 환전하세요. 2021년에도 22년에도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왜 달러가 이렇게 중요하냐? 그냥 단순하게 달러 환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달러를 사둬야 되느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전체 국제 거래에서 원화를 사용하는 경우는 아무리 많이 쳐도 0.1%그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 재산을 원화로 갖고 있다는 것은 전 세계 시각에서 봤을 때는 0.1%밖에 안 되는 아주 특수한 자산에 전 재산을 몰빵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든 이 원화를 국제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2024년 말부터 아세안과의 거래에서 원화 거래를 시도했었거든요. 근데 이거 완전히 물거품이 됐죠. 그 이유는 뭐냐? 비상계엄 이후에 우리나라 원화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 비상계엄 이후에 여러 기사들에 이 사진 정말 많이 나왔죠. 태국에 갔더니 웬걸 태국에서 더 이상 원화를 바트화로 환전해주지 않더라 라는 기사였습니다. 실제로 태국 환전소에서 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원화 환전 안 해드려요 라고 붙여놨습니다. 지금까지 태국에서는요, 이 달러를 바트화로 환전하는 거나 아니면 원화를 가져가서 환전하는 거나 그 환율 차이가 아주 크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비상금은 원화로 가져가서 바트화로 환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청천벽력처럼 이렇게 환전이 안 된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여행 갔다가 당황을 했을 겁니다. 자, 물론 지금 이 상황은 좀 해소가 되긴 했지만 문제는 24년 말부터 아세안과의 거래에서 무역 거래에서 원화 거래를 시도했었는데 이건 이제 완전히 물거품이 됐죠. 이제 원화의 국제화는 더욱더 어려운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국제거래에서 0.1%도 차지하지 않고 있는 원화에 몰빵한 이 자산 구조를 갖고 계신다면 당연히 글로벌 통화, 패권 통화인 달러화를 금융자산의 일정 부분 확보해둘 필요가 여전히 있죠. 환율이 1달러에 1,450원을 넘어서더니 그 뒤에서 계속 올라서 한때 1,487원까지 갔었죠. 아마 이때 당국의 개입이 없었다면 1,500원을 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나마 간신히 안정시킨 게 지난주에 1,472원으로 마감됐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환전을 한다?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 24년 12월 29일 현재 제가 지난 3년 동안의 평균 환율을 계산해 보니까 1,319원입니다. 그런데 1,472원이니까 야, 이건 뭐 3년 평균보다 높아도 너무 높은 거죠. 자, 그러면 3년 평균보다 낮아지는 걸 기다린다. 그런 날들이 언제였냐? 2023년 1월 같은 경우에 1215원까지 낮아져서 3년 평균보다 낮았고요. 그리고 23년 7월 같은 경우 이때도 1256원이었기 때문에 이때도 환전하기가 좋은 때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있었죠. 한 석 달밖에 안 됐습니다. 24년 9월에
1,306원까지 갔었거든요. 이때도 3년 평균보다 낮았죠. 그래서 이런 때를 기다려서 환전하는 것도 좋긴 한데 문제는 보세요. 점점 환율의 바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3년 평균을 기다리다가 바닥이 자꾸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면 야, 이거 과연 견딜 수 있겠느냐? 제가 지금까지 3년 평균보다 낮아지면 환전하세요라고 했던 건 2023년까지의 상황을 볼 땐 이 원칙이 항상 맞았거든요. 그런데 문제점은 우리나라 환율이 2024년을 경계로 이제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과거의 환율 상승과 얼마나 다른가? 1997년에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를 맞았을 때 그때 환율이 2,000원까지 갔었죠. 그때는 환율이 갑자기 수직으로 상승하다가 이게 안정되니까 갑자기 또 수직으로 낙하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환율이 1,600원까지 갔었는데 이때도 수직 상승했다가 다시 수직 낙하했죠. 자, 이런 과거의 환율 상승과 달리 이번에 2024년 환율 상승은 이게 만성적으로 계속 오르는 상황, 뭔가 대한민국 경제 구조에 근본적인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를 자꾸 보내주고 있는 그 중요한 변곡점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환율이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 이제 단기 변수와 장기 변수로 나눠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먼저 단기 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변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건 한국은행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인데요. 한국은행은 이처럼 우리나라 원화가 정말 녹아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금리 인하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언제였냐? 12월 25일자 기사인데 이때 우리나라 원화 환율은 1달러에 1,460원이 넘었거든요. 이렇게 환율이 불안한 상황에서 한국은행 금통위는 보도자료까지 내놓으면서 뭐라 그랬냐? 내년 경기 위험 등을 고려해서 기준금리를 더 낮추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환율이 이렇게 불안한 건 한국은행도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금리를 낮추겠다는 건 성장의 하방 압력을 완화한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겠다. 이런 뜻인 거고요. 그리고 금융 안정 리스크,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좀 불안하니까 그래서 기준금리를 인하하겠다. 이렇게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근데 부동산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부동산도 좀 관계가 있지 않을까. 최근 들어서 부동산 시장이 아주 급격하게 냉각되고 있거든요. 물론 한국은행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부동산 문제가 좀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자, 우리나라 같은 이런 소규모 개방 경제는 금리를 마음대로 인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 금리를 인하한다. 그러면 해외 자본이 빠져나갑니다. 왜냐? 우리나라에 투자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나마 한국에 투자하는 거, 야, 니들이 나한테 좀 금리를 많이 주면 내가 투자할 수 있지만, 야, 근데 한국의 금리가 미국보다 훨씬 나죠? 그럼 차라리 미국에 투자할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서 금리 인하 효과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어도 실물 경제는. 근데 부동산이라는 건 옮겨 다닐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금리를 이렇게 인하해주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분야는 부동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한국은행은 이렇게 환율이 급등하는 상황에서도 금리를 인하한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환율을 더욱더 불안한 영역으로 보낼 수 있게 된 거죠. 이건 분명히 환율에 아주 강력한 단기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환율의 단기 변수 두 번째는요,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이죠. 지금 우리나라의 원화 환율은 사실상 당국의 개입이 없었다면 아마도 이거보다 더 올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려는 한국은행 금통위의 강력한 열망이 작동하게 되면 아마도 환율 안정이 이 전제 조건으로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래서 금리 인하 시도 전에 환율 안정을 위해서 진짜 온갖 애를 쓸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24년 9월에 환율이 1,308원까지 갔던 사례인데요. 자, 그리고 나서 딱 보름쯤 뒤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있었습니다. 사실 환율 때문에 금리 인하하면 안 된다라고 자꾸만 비판을 받으니까 외환시장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약간 의심이 드는 시기가 바로 9월의 환율이거든요. 물론 당시에 달러 인덱스도 상당히 낮아졌기 때문에 개입을 조금만 해도 환율이 훅 내려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환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당국이 금리 인하에 앞서서 명분을 세우려면 결국은 환율 안정을 먼저 이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금융당국이 이처럼 환율이 불안한 상황에서 굳이 금리를 인하하려고 한다면 그에 앞서서 먼저 환율을 끌어내리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데,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외환보유액 그리고 국민연금이 환해지로 동원할 수 있는 게 최소 200억 달러 아니면 그 이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둘 다 동원이 된다면 얼마든지 환율을 끌어내릴 수 있다는 게 환율의 단기 변수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입니다. 환율의 단기 변수 세 번째는 정치가 이제 환율에 개입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거 정말 정치는 절대로 환율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데, 최근 들어서 정부 관계자 또는 정치권에서 나온 환율 발언들이 있죠. 심지어 유력 정치인이 이런 말 했죠. 탄핵을 계속해봐라. 그러면 1,500원 위협받는다. 이런 말들을 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정치가 환율에 개입해서 환율의 변동성을 더욱더 키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환율의 단기 변수 중에서 어찌 보면 지금 당장은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는데, 환율 불안을 야기했던 정국이 안정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환율은 급격하게 안정될 수가 있거든요. 자,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리스크, 위험성이 아니라 불확실성, uncertainty라고 할 수 있는데, 리스크라는 건 이 위험의 확률을 계산할 수 있거든요. 손실을 볼 확률이 30%다. 혹은 20%다. 이런 식으로 확률이 계산이 가능하면 위험성, 이건 그래도 금융시장이 그렇게까지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확률조차 계산할 수 없는 완벽하게 깜깜한 거, 이 불확실성은 금융시장이 정말로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치적 불확실성은 바로 이렇게 확률조차 계산할 수 없는 정말 깜깜한 암흑과 같기 때문에 이게 해소되느냐 아니냐가 앞으로 환율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정치적 불확실성만 해소된다면 환율은 큰 폭의 하락을 하면서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안정세를 잠깐이나마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같은 변수들은 전부 다 단기 변수예요. 진짜 중요한 건 환율을 결정하는 장기 변수라고 볼 수 있는데, 장기 변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과의 시장금리 격차 확대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10년물 국채 금리를 한번 놓고 볼게요. 기준금리보다 10년물 국채 또는 5년물 국채, 이런 금리들이 사실은 자본시장에서의 돈의 이동에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자, 그런데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이 파란 선을 보면 이렇게 최근 들어서 갑자기 올라가고 있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줄기차게 내려갑니다. 아니, 미국은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데 한국이 내려갈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원래 미국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한국도 따라 올라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실제로 2023년 하반기까지만 해도 이게 금리가 같은 방향으로 연동이 됐는데, 갑자기 24년 들어오면서 미국 금리 오를 때마다 우리는 계속 금리가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죠. 이게 왜 가능한 거냐? 자, 이건 기재부에서 국채 발행 수급 물량을 조정하는 겁니다. 외평채 같은 걸 전용한다든가 온갖 이상한 방식을 다 동원해서 지금 국채 발행을 극도로 줄여놨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자, 두 번째 이유는 한국은행이 무제한 유동성 공급한다 그러면서 계속 돈 찍어서 공급하고 있는 거, 이것도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또 따로 있죠. 자, 지금 대한민국에서 계속해서 자금이 불어나는 그런 기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국민연금이죠. 국민연금은 지금 끊임없이 돈이 더 많이 들어와서 이 돈을 어디다 투자해야 되나 고민할 정도로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못안의 고래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 돈 갖고 계속 국채 사라고 정부에서 종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연기금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국채 사야지. 그랬더니 국채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아주 특이한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벌어졌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4.63%를 갔던 12월 29일 날 한국은 2.9%까지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금리 격차가 확대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이나 아니면 연기금은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생겨도 우리나라의 국채나 아니면 회사채 같은 걸 팔 수가 없어요. 사람은 사야지. 근데 해외 자본은 다르죠. 아니, 이렇게까지 금리 차이가 나는데 이건 못 참지, 나가야지 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금리 격차가 계속 벌어지게 되면 해외 자금이 다 떠나면서 우리나라
금융 당국이 돈을 푼 것보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돈이 더 많아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환율이 불안해지겠죠. 환율이 자꾸만 올라갑니다. 만약에 이 금리 격차를 해소하지 않고 지금 현재 장기적으로 지금 벌써 1년이 넘도록 이 금리 격차가 계속 유지되고 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이 안정되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환율의 장기 변수 중에 두 번째는 트럼프가 곧 중국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매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야, 너희들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의 3분의 1에 대해서 60% 관세를 때리겠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위안화를 20% 평가 절하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된 11월 5일부터 위안화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은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리 선제적으로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 트럼프가 관세를 때릴 거에 대비해서 시장도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위안화 가치 하락에 베팅하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만 트럼프가 1월 20일에 취임했을 때 그때 바로 중국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때릴 수 있냐? 그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트럼프가 이 행정부를 구성하고 강요들을 바꾸고 그런 다음에 품목들을 쫙 다 연구해서 어떤 품목에 대해다가 관세를 때릴까 이걸 다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한 5월 정도의 관세를 매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환율의 장기 변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만 시장이 이걸 선반영해서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원화 가치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주의해야 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주변 국가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위안화 가치가 갑자기 푹 떨어진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위안화 가치가 20%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20% 하락하진 않지만 이 중에 한 3분의 1 정도 따라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한 7% 떨어진다든가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원화 가치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과연 중국의 몇 개 품목에 대해서 얼마의 관세를 매길 것인가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환율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자, 환율의 장기 변수 중에서 정말로 우리나라 원화 환율의 미래를 결정하는 근본적인 변화 요인, 그건 바로 미국 경제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미국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미국 경기가 마일드하게 아주 온화하게 둔화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 원화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미국의 경기 호황이 계속 지속된다. 이것도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모든 돈이 다 지금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는데 미국 혼자만 경기가 좋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미국 경기 호황이 2023년이나 4년처럼 25년, 26년에도 계속된다. 그러면 1,400원대 혹은 1,500원대 환율이 뉴노멀이 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환율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미국의 경기 호황이 마냥 좋은 건 아니란 뜻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 경제가 지금은 굉장히 좋지만 미국이 이게 14년째 호황이거든요. 호황이 워낙 오래됐다 보니까 언제 꺾여도 이상하지 않은데 만약에 미국이 경기 침체를 겪거나 심지어 뭔가 위기 상황이 온다. 그러면 달러화 가치가 떨어질까요? 지금까지 역사상 미국 경기가 침체되거나 혹은 위기를 맞이했을 때 너무나도 놀랍게도 달러화 가치가 올라간 적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 경기 침체가 온다, 위기가 온다 그러면 가늠할 수 없는 원화의 위기가 올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왜 그러냐? 사실 이게 다 채찍 효과 때문인데요. 자, 채찍을 휘두를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채찍의 손목 부분은 조금밖에 안 움직이지만 채찍의 끝은 아주 크게 흔들리죠. 그래서 미국 경기가 침체 또는 위기가 온다 그러면 미국은 조금 힘들겠죠. 하지만 그 끝단에 있는 한국이나 예를 들어 남미에 있는 나라들이나 이런 나라들은 이 통화 가치의 위기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리고 환율의 장기 변수 네 번째는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가능성이죠. 사실 올해 여름에 엔캐리 트레이드가 일부 청산되면서 금융시장이 얼마나 흔들리는지를 직접 목격하셨을 겁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는 일본의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다가 전 세계로 투자한 건데 근데 일본에서 금리를 자꾸만 올리게 되면 언젠가는 이 돈이 한꺼번에 일본으로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문제는 지금 현재 일본의 물가 상승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정부가 그동안 어떻게 했느냐? 2023년 기사인데, 자, 사무라이 본드 첫 발행, 한일 경협 차원이다. 이런 기사가 있죠. 2023년에 우리나라 정부는 사무라이 본드를 처음으로 발행했습니다. 이게 왜 특이하냐? 종전에 사무라이 본드를 발행했던 건 1998년이었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우리나라 해외 동포나 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무라이 본드를 발행했습니다. 일본인들을 상대로 해서 발행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8년 외환위기 때 일본 자금 다 돌아가면서 우리가 극심한 위기를 겪었다. 라는 경각심 때문에 사무라이 본드 자체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 무려 25년 만에 사무라이 본드를 발행하면서 우리 교민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니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아예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사무라이 본드를 발행했습니다. 사실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 안 된다 그러면 저금리에 돈을 빌렸다고 자랑할 수 있겠지만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될 위험성 속에서는 이게 과연 옳은 정책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 문제는 뭐냐? 정부가 이렇게 앞장서서 사무라이 본드를 발행하니까 정부 눈치를 보던 여러 기업들이 따라서 사무라이 본드를 발행했다는 겁니다. 이런 트렌드가 2023년부터 조성이 됐었기 때문에 아마도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상당 부분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을 게 분명해 보이거든요. 자, 근데 문제점은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될 때 이번에는 미국에선 청산이 안 되고 경제가 취약해 보이는 나라에서만 청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튼튼하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그런 기조가 보인다면 2025년에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릴 때 환율이 더 크게 뛰어오르겠죠.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여부는 앞으로 25년 내내 주의 깊게 일본은행을 지켜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단기적인 요인 4가지, 장기적인 요인 4가지 합쳐서 8가지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면서 환율이 결정될 거기 때문에 이거 진짜 지금처럼 환율 전망하기가 어려울 때는 없을 겁니다. 이게 그냥 시장 원리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외환 당국의 과도한 개입 속에서 원화 환율이 춤추고 있거든요. 그러니 누구도 환율의 미래를 자신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시국에서 달러 자산 확보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략 첫 번째는 환전 시기를 분산하는 겁니다. 내가 뭐 10,000달러를 사겠다, 10만 달러를 사겠다 이런 식으로 목표를 정해놓고 환전 시기를 철저하게 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 두 번째는 뭐냐? 자, 이런 경우엔 환율이 크게 떨어질 거거든요. 일단 전국이 안정되는 경우 환율이 뚝 떨어질 겁니다. 더군다나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의 명분을 얻으려면 환율이 뚝 떨어져야 되죠. 이것도 중요한 환율의 변수입니다. 이럴 때 환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제가 항상 달러를 보유할 때는 이걸 해지해 둘 필요가 있다. 왜? 달러라고 해서 무조건 천하무적의 자산이 아니거든요. 혹시라도 달러화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반대편에 있는 자산이 뭐냐? 금 투자입니다. 달러화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일드하게 미국 경제가 연착륙하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해서 진짜로 돈을 흥청망청 쓴다. 그래서 재정 적자가 엄청나게 늘어난다. 그러면 달러에 대해서도 의심의 눈초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달러화 가치도 녹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금 투자를 일부 해두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근데 제가 이 주장을 처음 했던 2019년보다 지금 금값이 원화 대비로는 2.5배가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에 지금 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이것도 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금을 사는 것도 시점을 철저하게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걸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요즘에 태국 돈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떨어졌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베트남 동화라든가 아니면 동남아시아 웬만한 국가들보다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대한민국 내부에 있는데 산업 경쟁력의 약화, 이게 한 원인이고 또 하나가 정정 불안이죠. 그래서 두 문제를 동시에 다 해결해야 됩니다. 산업 경쟁력을 어떻게든 다시 끌어올려야 되고 정정 불안도 빠르게 해소해야 우리 원화 가치가 다시 올라가면서 다시 대한민국 원화가 강한 통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달러 표시 자산을 확보해 두는 걸 계속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왜냐?
정부가 부동산만 살리는 그런 정책을 쓸 때 우리가 일종의 환율 자경단이 돼서 이건 잘못됐다는 것을 시장에 분명히 신호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언제 달러를 원화로 환전할 수 있느냐? 그건 우리 정부가 정신 차리고 부동산 시장을 최우선해서 금융정책을 쓰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미래 산업에 대한 비전을 보여줄 때 그때는 우리가 달러를 원화로 얼마든지 환전해서 한국에 투자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박종원의 지식 한방 마칠 시간이 됐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